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전광판이 멈추는 순간 딜링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돕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라며 뛰어들었지만 그 물량을 받아낸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침없는 매도세였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조 단위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셀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주식시장에서 등락은 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매도의 규모가 아니라 그 성격입니다. 과거의 매도가 일시적인 현금 확보를 위한 인출이었다면 지금의 움직임은 아예 시장을 떠나는 계좌 폐쇄에 가깝다는 섬뜩한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아시아의 ATM으로 불려왔습니다. 시장 규모는 적당히 크고 유동성은 풍부한데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돈을 빼내기 쉬운 구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이탈은 단순한 순환적 흐름이 아닙니다. 엑소더스, 즉 대탈출의 전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와 수출 대기업들마저 외국인 매도 폭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주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가 지수가 떨어져 내 자산이 줄어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은 경제의 혈관입니다. 외국인이 떠나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환율이 요동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4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파제는 얇아졌고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1997년 11월의 그 차가운 겨울을 기억합니다.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 튼튼해 보였던 국가 경제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그때와 펀더멘털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고 시스템은 견고하다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수익률과 리스크라는 냉혹한 논리로만 움직입니다. 스마트머니가 한국을 떠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균열을 먼저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 이탈의 현장을 추적하고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청구서를 내밀게 될지 냉정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침묵 속에 진행되는 이 경제 전쟁의 서막을 지금 엽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보다 우리가 믿고 싶은 희망을 먼저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보내오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비정상적인 이탈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코스피 시장 내 외국인 지분율의 추세적 하락입니다. 과거 40%에 육박했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제 30% 초반까지 밀려나며 심리적 저지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단순한 글로벌 자산 배분 조정이라고 말하지만 세부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외국인 매도의 핵심 타깃이 바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와 2차 전지, 즉 미래 먹거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이 정점에 달했고 이제 구조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글로벌 자본의 냉정한 평가가 깔려 있다는 방증입니다. 더욱 심각한 징후는 주식시장 밖 외환시장에서 포착됩니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 가치는 상승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달러가 약해져도 원화가 강해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른바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환율 200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고 300원은 위기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400원대가 뉴노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화라는 화폐 자체가 투자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이중고입니다.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을 입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앉아서 자산이 녹아내리는데 굳이 한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여기에 채권 시장의 미세한 균열도 감지됩니다.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부도수와 프리미엄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던 한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던 무역 수지는 구조적인 흑자 기조가 깨졌고 경상수지 흑자폭마저 줄어들며 달러를 공급하던 파이프라인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우리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말만 믿고 경고음을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우리가 순채권국이며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댐이 무너질 때 물은 가장 약한 고리를 타고 넘쳐 흐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은 단순한 시장의 노이즈가 아닙니다.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알리는 폭풍 전야의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입니다. 자본 이탈이 진정으로 공포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촉발하는 연쇄적인 악순환의 고리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매수 주체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점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하고도 파괴적으로 작동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외환 시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팔고 나면 그들은 손에 쥔 원화를 다시 달러로 환전하여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원화가 매물로 쏟아지고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 달러 환율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의 급등은 곧바로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우리 식탁과 산업 현장을 덮칩니다.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환율 상승은 가만히 있어도 비용이 늘어나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다음 단계에서 찾아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중앙은행은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또한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본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라도 미국보다 높은 금리 매력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이미 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은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이자 폭탄으로 돌변합니다. 기업들 역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며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하게 됩니다. 결국 자본이탈, 환율 상승,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부채 위기 및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 시스템 내부의 돈맥경화, 즉 유동성 위기입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돈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은행은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하던 회사채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건실한 기업조차 당장 갚아야 할 단기 자금을 구하지 못해 흑자 부도를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숫자로만 보이던 자본의 흐름이 공장의 기계를 멈추게 하고 가장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물리적 충격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혈관 속에서 피가 서서히 마르는 이 현상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냉혹한 반복의 기록입니다. 자본은 가장 먼저 위험의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탈출하며 결코 친절하게 경고음을 울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외국인 자본의 이탈 현상을 단순한 수급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사를 되짚어보면 국가부도와 시스템 붕괴의 서막에는 언제나 대탈출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의 진원지였던 태국을 봅시다.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굳건해 보이던 외국인 자금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바트와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자만했지만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등을 돌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더욱 처참한 교훈을 줍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들조차 자국 통화인 페소를 버리고 달러를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캐피털 플라이트, 캐피털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0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반복되는 디폴트 채무불이행 선언. 한 번 떠난 신뢰와 자본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튀르키예터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비상식적인 금리 정책이 강행되자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리라화의 폭락은 튀르키예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고 멀쩡하던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파국이 닥치기 전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매도 신호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국채 금리가 뛰고 CDS 프리미엄이 치솟으며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정치 논리에 갇힌 정부와 낙관론에 취한 시장 참여자들은 그 신호를 일시적 혼란이나 투기 세력의 장난으로 치부하며 묵살했습니다. 그리스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신뢰가 깨지는 순간 가차없이 떠날 뿐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외국인의 매도 행렬을 보며 우리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유는 이 흐름이 과거 붕괴했던 국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의 초입과 너무나 소름 돋게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이번만은 예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의 이탈은 당장 우리의 밥상과 일자리에 어떤 충격을 가져오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식을 안 하니까 괜찮아라고 자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신체 장기가 기능을 멈추듯 자본시장이 얼어붙으면 실물 경제의 심장은 멈춰섭니다. 가장 먼저 닥칠 현실은 기업들의 돈맥 경화입니다. 외국인이 떠나 주가가 폭락하면 기업의 가치는 쪼그라듭니다. 주가가 떨어진 기업은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막히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려 듭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써야 할 R&D, 자금과 공장 증설 비용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고용 축소와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반도체, 배터리 공장의 라인이 멈추는 날, 그 여파는 하청업체와 지역 상권, 그리고 가정의 소득 감소로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코리아 엑소더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제값보다 싸게 거래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아예 투자 배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만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부으며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자본을 빨아들이는 동안 한국은 규제와 자본 유출이라는 이중고 속에 고립되고 있습니다. 국내 우량 스타트업들이 한국 증시 상장을 포기하고 나스닥으로 직행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자본시장이 더 이상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 충격은 가계 경제에도 치명적입니다. 자산 시장의 붕괴는 자산 효과를 불러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내수 경기는 깊은 침체에 늪에 빠집니다. 이미 1억만 명을 넘어선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손실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노후 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이 증발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외국인이 떠난 자리를 빚내어 메웠던 2030세대와 은퇴 자금을 쏟아부은 5060세대의 절규는 금융 차트에는 나오지 않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제 지표입니다. 자본이 떠난 황량한 시장에 남겨진 것은 빚더미에 앉은 가게와 활력을 잃은 기업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위기가 실물 위기로 전이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의 실체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선장의 판단은 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본 유출이라는 비상사태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은행은 어떤 카드를 쥐고 있을까요? 딜레마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교과서적인 처방은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보다 금리를 높여 외국인 자본을 붙잡고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의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렸다가는 부동산 PF 부실이 터지고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내수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것이며 자본 유출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외통수입니다.
정부는 밸류어 발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외국인 마음을 돌려보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화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같은 정책 불확실성은 가뜩이나 불안한 심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 시그널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확신만 심어주었을 뿐입니다. 외환 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풀어 환율을 방어하는 구두 개입과 미세 조정도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비상금이지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국간을 헐어쓰다가는 정작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막아낼 총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뼈아픈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규제 혁파, 좀비 기업 정리와 같은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시 증명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다가올 선거의 표 계산에만 몰두할 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부재와 리더십의 실종, 이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는 진짜 이유이자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인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파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파제 뒤로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불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수익보다 생존이, 증식보다 보존이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생존 전략의 첫 번째 원칙은 철저한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외국인 이탈은 필연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을 높입니다. 지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자가 내일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뛸 수 있습니다. 변동 금리 대출을 고정 금리로 갈아타거나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빚의 절대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빚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위기 상황에서는 상위 10%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의 통화 다변화입니다. 우리는 원화라는 단일 통화에 자신의 모든 자산과 소득,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떠나는 상황에서 원화의 가치는 언제든 급락할 수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최소 12~10%는 기축통화인 달러나 안전 자산인 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을 때 내 구매력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달러를 보유했던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였지만 원화만 쥐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만 친절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확보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보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거나 배당주와 같은 현금 창출형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유동성이 말라붙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당장 쓸 100만 원이 없어 흑자 부도를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금이 왕캐시 is 킹이라는 격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현금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재무 상태표를 점검하십시오. 폭풍우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쳐야 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외국인 자본의 대탈출, 이른바 엑소더스는 우리에게 단순히 주가 지수의 하락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고성장 모델의 유효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일지도 모릅니다. 싼 인건비와 추격자 전략, 파스트폴로우로 성장했던 시대, 빚을 내어 집을 사고 빚으로 성장을 떠받치던 부채 경제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떠나는 외국인들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이 낡은 시스템을 부수고 새로 태어날 용기가 있는가?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997년처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체질을 개선해 다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혹독한 남미형 장기 침체의 빚으로 빠져들 것인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청년은 희망을 잃었으며 정치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엑소더스는 금융시장을 넘어 인재의 탈출, 기업의 탈출,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탈출하는 국가적 재앙으로 번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위는 위험을 뜻하지만 기는 기회를 뜻합니다. 거품이 꺼지고 허상이 거친 자리에는 진짜 가치만이 남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떠날 때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부의 거대한 이동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경고음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스승이었습니다. 부자의 경제학.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